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전장에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오후장에 돈벌보자 할 수 있는 킥포인트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후에 점심시간에 어떻게 좀 종목의 고민들을 해결해 볼까 고민이 많으시다면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6958-9082번 그리고 문자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부분들을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빨리 연락을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됐던 개인정보 별도의 동의 없이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또 마지막을 장식해줄 또 우리의 해결사입니다. 딜사이트 엑스 유경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월요일부터 네. 목요일까지 쉼없이 달려왔던 한 주인데요. 이제 네네.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장의 금요일 어떻게 좀 우리가 보면 좋을지 시장에 대한 별점을 좀 주세요. 저는 오늘 별 3개 가져왔습니다. 5개 중에 3개면 그래도 네. 좀 높은 편인데요. 네, 중간 이상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지난 시간엔 제가 중소형주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일부 중소형주도 반등이 나오고 또 대형주 쪽에서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거나 할 때 보면은 메뉴들 중국집 메뉴들 보면은 뭐 짬짜면 같은 메뉴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선택의 어떤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좀 선택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두 마리를 토끼 잡을 수 있는 우량한 그런 재료들과 또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쁘지 않은 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짬짜면이다. 그러니까 짜장면만 먹기도 좀 아쉽고 짬뽕만 먹기도 아쉬울 때는 둘 다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짬짜면 같은 오늘 시장 여러분들 잘만 뭔가 이용한다면 또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익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손실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거예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본격적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7월 12일 또 오늘의 전화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실까요? 네, 들려요. 다행입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는데 저희 주실랭 프로그램 어떻게 또 알고 신청해 주셨나요? 개국해서 최근에 보고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국인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쭉 보고 계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저희가 기분이 좋은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 상담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세요? 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네네. 매수가는 10,000원이고, 네. 비중은 70%고요. 네. 네. 2023년 초에 네. 18,000원 정도에 사서 지금 계속 추가 이제 매수하면서 물타기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현재 없겠네요. 평당가는 10,000원 정도 되고, 요 며칠 삼성 원팩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이걸 팔아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물타기를 열심히 해서 10,000원까지 낮췄는데 지금은 7,300원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중 더 이상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열심히 물 타서 내렸는데도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다행히 요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좀 네네네. 갭을 좀 메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전략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XR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업종 테마들이 많이 이제 죽었다가 오늘하고 이제 어제하고 이렇게 양일간 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애플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도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관련 산업들이 좀 주춤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에서 올해 하반기에 XR 기기는 아니지만 플랫폼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 기기가 나온다는 쪽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이런 컨텐츠 기업들은 일단 플랫폼이나 기기가 나오게 되면은 더 이전보다 좋아질 게 뻔하니까 저는 지금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분위기가 워낙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잘 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 금리 동결이 계속 이어지면서 잘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고 있고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어제 미국을 좀 봤을 때 어제 미국장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갑자기 크게 높아지면서 중소형주들 바닥에서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 쪽도 딱 그런 상황에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보면은 올해 1월 달이었죠. 그때 한참 애플의 비전 프로 나온다 막 그랬을 때 16,0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서 사실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평단가를 많이 낮춰 놓으셔가지고 만 원이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일단 10,000원 정도를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저는 목표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도 본다고 하면은 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앞으로 재료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 이제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많이 안 좋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주가가 저는 10,000원에서 한 12,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중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목표가에 빨리 도달할지 늦게 도달할지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반기에 삼성의 XR 플랫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언제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삼성에서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로 어떤 별도의 언팩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상태거든요. 원래는 언팩 행사가 8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한 달 좀 땡겨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시간이 있어서 어떤 별도의 또 그런 쇼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주가는 바닥에 가깝고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비중이 만약에 얼마 없으시면은 좀 더 사자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70% 정도면은 일단 있는 거 그대로만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있는 거는 그대로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면 조금 더 하반기까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반기까지 보시고요. 또 가보다가도 아유 모르겠다. 이거 맞는지 고민된다 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희 또 나중에 선물도 많이 드릴 테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문자도 왔습니다. 지금 문자 사연이 대동기어라고 해서 지금 사연이 왔는데요. 지금 8,750원에 50% 지금 비중을 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지금이라도 좀 익절을 할까? 아니면 시장 이후 지금 시작가 이후로는 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 오후장까지 지켜볼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익절부터 하시고 나중에 눌리면 다시 들어가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단 회사 자체가 되게 소형주잖아요. 요즘 소형주 변동성이 엄청 큰 그런 부분도 있고 대동기업가 최근에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그런 재료들 어제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랑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주가를 딱 보니까 매물대에 딱 걸쳐가지고 거기를 이제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가가 벽을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더 올라갈 확률보다는 일단은 빠졌다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타이밍은 정말 좋았는데 오늘 그래도 저 11,000원대에서 팔았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트 잠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제 차트에서 매물대를 표시되는 구간이 대략 한 요 정도입니다. 한 10,000원, 1,500원에서 한 11,000원 정도 여기가 저는 매물대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거기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저런 매물대는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항상 보고 그 자리를 여러 번 두드리다 보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한 번 두드린 거예요. 근데 한 번 두드렸는데 오늘 돌파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요 1,500원, 11,000원대를 여러 번 두드리다 보면은 열릴 가능성은 높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이시니까 일단 챙기시고, 만약에 나는 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다 팔기는 아쉽다 그러면은 적어도 물량의 절반 정도라도 저는 수익 실현 좀 하신 다음에 나중에 종목이 음봉이 나오거나 또 지난번처럼 요 9,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물량을 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한 1,500원, 11,000원 정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은 목표가를 1,500원, 11,000원으로 잡으시는 쪽으로 그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1,500원, 11,000원에 이때는 좀 익절을 하자. 절반 정도는 좀 가지고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너무 좋았다라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럼 이제 꼭 전화 사연 만나볼까요? 4356번님 지금 전화 왔다고 하는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점심 식사하고 전화하셨어요? 그 전에 전화 주신 건가요? 먹고 전화했습니다. 아, 식사하시고 전화하셨습니까? 네네. 자, 배도 공부라고 지금 든든하고 할 텐데 뭔가 계좌 상황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고민되세요? 코오롱 이거 갑자기 올라가는데 네네. 요거 16,800원에 30% 정도 사는 건데 요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더 갈 수 있을지, 2만 원 뚫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코오롱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라고 좀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코오롱 그룹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코오롱도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 쪽에 호재가 있으니까 두산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코오롱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호재에 집중된 기업은 더 상승을 봐도 되지만은 다른 게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 올라간다? 이런 경우는 일단 챙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차트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요즘 두산그룹의 호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두산은 오히려 장중에 좀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론 코오롱은 두산처럼 많이 오르지 않은 바닥주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 눈앞에 있는 수익을 저는 먼저 챙기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도 여기 언제입니까? 올해 3월 달이었었죠. 3월 달에도 20%까지 갔다가 2만 원을 못 넘고 주저앉았고,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2만 원 가지 못하고 19,800원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럼 이 종목은 한 19,000원, 2만 원 고쯤의 매물대가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지금의 호재로는 부족하고 조금 더 뭔가 더 좋은 내용이 있어줘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전략을 현재 수익이시니까 얼마 안 되는 일단 하시더라도 일단 수익을 챙기시고, 주가는 다시 한번 요 바닥 구간인 16,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사신 가격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이 종목은 한 2만 원 근처 가면 매물이 많으니까 거긴 쉽게 못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고 19,000원, 2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면서 그 안에서 좀 사고 팔고를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말까지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챙기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매수가 사셨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때 재진입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수익을 먼저 챙기는 거를 1순위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을까요? 네, 너무 큰 도움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19,000원에서 2만 원 목표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선물 드릴 거예요. 두 가지 선물 중에 어떤 선물 좋아하시는지 1번, 2번 어떤 거 숫자 좋아하세요? 1번 하겠습니다. 1번이요. 저희가 그럼 네.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면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문자 사연도 만나볼게요. 3554번님의 BGF 리테일입니다. 107,200원에요. 저는 비중이 10% 지금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살짝쿵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긴 하나 오늘은 3% 강세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 있다. 평단가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흐름을 보시고 앞으로의 또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주가가 딱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99,000원 찍고 딱 10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이 딱 바닥인데, 저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판단을 잘 내리진 않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트는 걸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두말할 여지 없이 그렇게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하다는 거. 그 얘기는 오르다가 또 주저앉고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주가가 더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도록 하겠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작년 12월 달,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12월 달에 20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까지 왔으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계좌가 지금 절반이 됐으니까 아마 들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 차트에는 보니까 지난 4월 달 그리고 올해 또 작년 10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서 돈이 들어온 흔적들도 보이고 또 올해 7월 달 조금 전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또 돈이 들어온 흔적들이 보여서 종목은 한번 가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결코 나쁘지가 않거든요. 17,000원대면은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셨는데 지난달 말에 그냥 좀 많이 밀렸을 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막 던지고 하다 보니까 손절도 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는 아마 오랫동안 들고 계셨다 하면은 잘 아실 만한 부분인데 실적은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좀 잘 타지 못해서 주가가 좀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나중에 제자리로 올라오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자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어렵지 않게 갈 거라고 보니까 지금은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밑으로 현재도 미치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물량을 담고 싶다 하신다면은 한 10% 정도는 더 담으셔서 비중 20% 정도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문제는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다 보니 요즘 잘 가는 업종은 아니에요. 회사는 좋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만약에 좀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그런 거를 좀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추천주로 나가는 종목들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나오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좀 바닥권까지 내려왔고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량은 한 10% 정도 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문자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8725번님의 마녀공장 보도록 할게요. 26,000원 20% 비중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하반기에도 뷰티 섹터의 질주는 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만큼 네. 뷰티에 관련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은 참 많습니다. 마녀공장 역시도 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이야기 네.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되게 좋게는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상반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마녀공장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뭐 실리콘투라든지 그쵸. VT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녀공장 자체는 이 화장품 쪽에서도 약간 후발주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막 심하게 무너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실리콘투는 올해만 주가가 5배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또 투매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밀리는 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화장품에 대한 전략을 드렸을 때 항상 실적 나올 때가 제일 조심해야 된다. 실적 나올 때가 고점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마녀공장은 이제 뭐 대기업들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대략 한 뭐 8월 정도는 돼야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저는 그 안에 한 달 안에 주가가 시원하게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요거 차트 보면서 전략 드릴게요. 주가가 다음 달 실적 나오기 전까지 실적 나오고 나면 이미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실적 나오기 전에 주가가 3만 원을 돌파를 못한다면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그 안에 3만 원 돌파한다거나 또 3만 원까지 주가 근처까지 간다거나 이런 액션들이 나오지 않고 계속 재미없는 구간에 있다면은 일단 실적 나오기 전에 저는 팔아버리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화장품주 같은 거는 대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는 선반영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적까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니까 저는 그 안에 움직임이 있다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취매가 들어오고 있는 거니 더 보셔도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이번에는 실적이 별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일단 파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시고 실적 나오기 전에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 움직임을 보고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시장 나기 전까지 움직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섹터 내에서의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신다라고 하네요. 만유공장 한번 들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너튜브 사연들 많이 왔는데 우리 무지개님이 저는 지금 점심 준비하면서 김밥 말고 저희 프로그램 보고 있어요 하시는데 우리 무지개님 맛있는 김밥 드시면서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또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토 선생님도 지금 오셨고요. 꿈돌이님도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독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사연 읽어드릴게요. 경창산업입니다. 지금 3,030원에 비중은 10%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종목을 좀 들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또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한 걱정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매수가 가는데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어렵진 않다. 수익내고 나오실 수 있다고 네. 보고 주가는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경창산업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주목받았던 게 그 브레이크 페달 오작동 관련한 기업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뉴스가 나오다가 오늘은 조금 잠잠하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어떤 정부에서 계속 법제화를 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브레이크 이런 오작동을 좀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수혜주로서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를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실적이 되게 좋다는 거. 실적이 이번에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아쉬운 거는 회사가 좀 중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너무 크다.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계속 막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거를 제외하고서는 주가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트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3,300원이죠.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딱 이제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매물이나 그런 게 많다기보다는 이 종목을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단기 투자 성향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오르면 판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주가가 3,200원, 3,300원 고점까지 넘어가면은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제가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요거거든요. 재무 상태가 2020년도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20, 21, 22, 23 좋아지고 있고 올해도 그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 단기적인 트레이드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더 큰 목표를 가져가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인 3,200원, 3,300원 구간에서는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은 조만간 한번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평단가까지 좀 올 수도 있고 재무 상태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기업에 투자하신 거 맞은 것 같네요. 보시면서 또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물 뭐 드릴까 고민했는데 종목 상담으로 너무 충분해요 라고 우리 고독님이 이런 얘기 해주셔서 더 이상 고독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에너지 빵 이렇게 전달해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1128번님의 키이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500원에 30%예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키이스트도 함께 좀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요즘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좀 어렵죠. 맞아요. 뭐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뭐 작품 쪽으로 잘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아티스트의 개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잘 가는 경우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엔터주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지만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오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키이스트도 저는 같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엔터 쪽의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JYP가 잘 가더라고요. 저점에서 오늘 대략 한 5% 정도 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른 엔터주들이 뭐 SM 같은 경우도 조금이지만 가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지수는 마이너스거든요.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하이브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반등들은 지금 어쨌든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지금 이 키이스트가 보시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도 변동성에 좀 많이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은 또 올라갈 때는 또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매물대랑 이런 거를 보면서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가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진짜 만약에 이번 2분기 실적이 너무 못 나와서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그러지 않는 한 주가는 밀릴 가능성은 저는 높진 않아 보여요.
엔터주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일단은 저는 6,500원에서 7,000원 정도에서 굉장히 매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거기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거든요. 가면은 빠지고 가면 빠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오래 가져가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6,5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냥 9,000원까지 가려면은 쉽진 않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쪽 가기 위해서 지금 매물대를 엄청 많이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 쪽에서도 먼저 다른 종목이 가면은 좀 뒤따라가는 성향이라던가 그런 어떤 주가가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후발주 성향들이 있어서 다른 엔터주들이 엄청 잘 가서 주가가 2배, 3배 뛴다면은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단 이 종목이 먼저 갈 만한 재료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보이진 않거든요. 수급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중소형주기 때문에 가끔씩 한번 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상한가 근처 한번 갔었었죠. 그런 식으로 급등이 한번 나올 때 그때 비중을 좀 정리하시고, 또 한번 갔다가 또 빠지고 바닥까 또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또 급등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급등할 때마다 비중을 저는 좀 정리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급등 나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데,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때 이익 실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대형주의 JYP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845번님의 CS 윈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75,000원에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손실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에요. 48,650원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또 올 상반기쯤 사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부터 쭉 밀려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좀 종목이나 업황이 좀 살려면 분위기 쇄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크죠. 네, 신재생 에너지 네. 쪽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재생이 약간 태양광 쪽으로 많이 몰려있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원전도 있어야 되고 태양광도 있어야 되고 풍력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다 해도 탄소 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지금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풍력이라는 것도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가 또 삼면이 바다인 부분들도 있어서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다시 저는 주가가 오를 만한 요인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이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재무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작년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적자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좀 약간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망으로는 2분기, 3분기, 4분기를 통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수치가 이건 말 그대로 전망이기 때문에 이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가게 된다면은, 그리고 미국의 대선 흐름이 이제 다시 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선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풍력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매수하신 75,000원도 훌쩍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미국의 대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트렌드를 거스를 수 있을까? 그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져가시고, 이번 대선에서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중간에 나는 좀 올랐을 때 팔고 싶다 하신다면은 한 7만 원 근처, 69,000원, 7만 원 근처가 매물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쯤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 원, 7만 원 근처에 좀 정리를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미국 대선 상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신재생 섹터 들고 계신 분들 그 부분들의 기사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고요. 오늘 특히나 또 문자 사연 많이 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도 연이어서 오후 12시부터 15분 시작될 때 12시 15분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늦게 하신 분들은 또 채택 안 되니까요. 빨리 또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그럼 이어서 또 유경훈 전문가님의 또 리뷰 종목들 확인을 해봐야겠죠.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유경우 전문가의 픽 20개 맛입니다. 뜨겁다 뜨겁다. 이 세 종목이 뜨겁다. 그렇습니다. 문화용평 그리고 진호맨 컴퍼니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가 그 주인공인데요. 야, 정말 7월 5일에 데브 시스터즈는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10%를 껑충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시원하게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데브 시스터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초반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7월 초에 얘기를 했는데 벌써 10%를 껑충 뛰어넘고 이제 15, 20%까지도 볼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51,500원 등락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목표가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까요? 목표가까지는 저는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대신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 5에서 10% 정도 단기 수익을 챙기는 거는 요건 여러 번 저는 반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짧게 보고 가자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네요. 챙기다가 갑자기 뛸 수 있으니 일단 수익 났을 때 저는 정리하는 쪽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드렸을 때 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의 추천주가 일단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 많으니까 이번에도 지금 약간 밀리고 있긴 하거든요.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매수 기회로 삼으셨다가 다음번에 한 55,000원 좀 뛰었을 때 익절한다든지 그런 전략들 괜찮아 보이고 지금 다른 게임 업종 뭐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도 우상향을 계속 해주고 있어서 대부 쪽에서의 흐름도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익 실현을 좀 해가시면서 쭉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어서 현대로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손절은 됐지만요. 지난 10일 10% 급등 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 제가 손절가를 너무 좀 짧게 잡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건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급등을 좀 하더라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어떤 철도 수주 그리고 이제 방산 수주 두 가지로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제가 목표가를 그때 5만 원으로 제시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빠졌다가 단기간에 급등을 한번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화요일 날에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수요일 날 바로 10% 급등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는 대략 한 42,000원, 33,000원 정도에서 매물이 있는 것 같은데 돌파는 저는 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도 있고 하반기에 또 유망 업종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지구상에서 전쟁이 다 사라진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언젠가 매물을 뚫고 목표가까지 갈 것 같으니 지난번에 손절가가 너무 좀 짧아가지고 정리는 됐지만 제가 계속 AS 해드리면서 전략 드리니까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로템 목표가까지는 좀 들고 갈 뻔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브시스터즈 현대로템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경우 전문가의 특별한 수익의 맛을 공개하기 전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인지 먼저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 히읗, 기억, 히읗, 피읍, 티귿입니다. 지금 초성으로 종목명에 대한 힌트 나갔고요. 자세한 설명은 한번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세요. 저게 이제 스마트폰이거든요. 오늘 제가 주제로 가져온 게 스마트폰인데 이게 하반기에 많이 팔릴 거로 예상되는 스마트폰의 그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이 팔릴 거란 내용 때문에 미국에서는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관련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우리 고동님께서 대부업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 종목에 대한 뭐 얘기들도 있었고 한국 캐피탈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강 캐피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정답 있습니까? 아쉽게도 앞자리는 맞았는데 뒤에 세 글자가 틀리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요? 정답이 뭐 있을까요? 그럼 정답 어떤 걸까요? 정답은 한국 컴퓨터입니다. 한국 컴퓨터. 너무 아쉬워요. 지금 뭐 한강 캐피탈, 한국 캐피탈이었는데 다 틀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종목 좀 왜 들고 오셨는지 한국 컴퓨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보니까 한국 캐피탈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괜찮긴 그렇지만, 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저는 또 좋다고 생각이 돼서 한국 컴퓨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한국 컴퓨터라는 회사가 이름은 컴퓨터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애플이나 아이폰 같은 것들이 잘 팔릴 때
수혜주가 됐었는데 이번에 애플이 고객사들한테 이제 부품 공급사들한테 이번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그걸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아이폰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판매량이 10% 정도 뛸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같은 주가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뒤늦게 따라가지만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애플이 최근에 중국산 OLED 대신 한국산 OLED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한국 컴퓨터를 가져왔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주가를 보시면 지난 8,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어느새 5,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입니다.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한 한국 컴퓨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한테 공급하는 게 한국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가고 있고 그리고 LG 이노텍의 주가도 최근에 여기 17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따라가는 한국 컴퓨터도 저는 머지않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가를 5,500원 이하로 분할 매수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000원을 일단 손절가로 잡아드리는데 5,5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를 저는 넓게 매수 밴드로 잡으시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의 경우는 일단 6,500원으로 잡아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1차 목표가라고 생각하고요. 돌파하게 될 경우 제가 또 추가적인 AS를 통해서 2차 목표가까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로 인한 약간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한국 컴퓨터도 잘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인데 5,500원 이하로 지금 매수가를 잡았고요. 목표가는 6,500원까지를 눈높이 높였습니다. 한국 컴퓨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의 또 맛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다음 주 시장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지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주 장은 어떻게 전략 잡을까요? 네, 이번 주가 어떤 금리에 대한 그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주간이었다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미국의 실적 시즌이 들어갑니다. 빅테크들이 실적이 나올 텐데 그걸 통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을 먼저 체크해 보면은 업종이 어느 것들이 좋은지 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또 같이 가는 것들도 있지만 다르게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전력주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또 특정 테마들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을 빨리 캐치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방송이나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런 전략들 디테일하게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테크의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다음 주 어떻게 또 미국의 실적 시즌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전략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경훈 전문가님은 여기서 좀 이만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요 또 오후장 킥포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대 가까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대장주들, 그중에서도 반도체 대형주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 업종은 로봇주 단연 올라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투심 회복,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오늘 단연 로봇주 오전장부터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 흐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첫 인간형 로봇이 휴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휴보의 뒤를 이을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면 올해 공개가 된다는 소식에 로봇주들에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같은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이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반도체 부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로봇 연구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전날 두산 로보틱스가 건설 기계를 생산하는 두산 밥캣을 완전 자회사로 합병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로봇주들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호재의 주인공인 두산 로보틱스 당연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2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휴림 로봇 대동기어도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스도 12.15%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 업종으로 로봇주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파란불이라고 되어 있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XL, HBM, 유리기판, 액침 낸 것, 너나 할 것 없이 이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간 연속 상승을 했었던 테슬라가 8%대, 그리고 엔비디아도 5%나 하락을 하는 등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입니다. 이 미증시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나왔던 것은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외로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 두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삼성전자, 구만전자를 외치던 삼성전자였는데요. 어제 87,60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삼성전자가 현재는 85,000원대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대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노조 리스크로 불거졌던 삼성전자인데 그래도 이 노조 파업 참여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도 오늘 3%대 가까운 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30만 닉스를 외치던 SK 하이닉스였습니다만 오늘은 2.9%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HBM 관련주인 워트 그리고 YC캔도 8% 그리고 3%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인 피롭틱스도 5.96%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업종도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날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양시장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이 미국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테슬라, 엔비디아, M7 기업들 다 하락했고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2%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 여파가 국내 증시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이지만 국내에는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죠. 테슬라가 하락을 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하락을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코스피가 그래서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사실 코스닥으로 가더라도 코스닥에도 반도체 종목들 많습니다만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약한 모습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수급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줬죠. 7거래일 동안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꽤 큰 비중으로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를 2,900선 언저리까지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장 끝날 때까지 2시간 반 남았는데 4,339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이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사실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 물가가 덜 오른 거죠.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덜 오른 건데, 그러면 이 금리 인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건데, 이 최근에는 이 CPI도 그렇고 경제 지표들, 이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그런 지표들에 의한 지수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수에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금리 인하 관련된 그런 지표에 대한 이 지수의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 9월 인하 가능성 상당히 좀 높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좀 더 우호적인 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경기가 좋지 않다, 기업들이 실적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다 하락했어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뭐 금융주들도 대부분 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오후장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오후장에 대한 낙폭은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죠. 물론 전기전자와 운수장비로 대부분의 수급이 쏠려 있습니다만 여기에 매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느냐, 이게 당연히 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반도체와 자동차의 낙폭이 좀 줄어들거나, 이 부분이 코스피 낙폭이 1% 지금 좀 넘어 있는데 1% 안으로, 마이너스 1%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급적인 키가 되는 성격이고요. 근데 이 오늘 나오는 매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달라진 게 없어요. CPI 예상치를 하회할 걸로 예상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은 하루나 이틀 정도에 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약합니다. 보합권이더라도 약보합권일 확률이 좀 높고요. 하락을 똑같이 하더라도 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금요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은 가슴이 아프지만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매수가 적은 금요일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오늘 뭐 낙폭도 그렇지만 반도체 그리고 밸류업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실 굉장히 많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죠. 그렇지만 장중에도 그렇고요, 월요일에도 그렇고 이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밸류업에서도 자동차, 은행, 보험, 증권주까지, 이 반도체는 뭐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큽니다만 밸류업 관련된 종목주들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가장 그래도 확률상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게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들, 이 섹터들까지 같이 좀 올라가줬을 때 지수가 힘을 내고 2,900을 트라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이 섹터들, 종목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으로 들어가서 시장에 대한 이슈들 하나하나 파헤쳐 보고요. 탑픽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님,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과연 두 분과 과연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이슈 확인해 보시죠. 자, 수출 미운오리 철강주입니다. 내가 종목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은요, 철강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철강 업계에는 정말 보릿고개를 계속 맡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장기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부진에 대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철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 고민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철강 3사의 저조한 실적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 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된 건지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전방산업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수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철강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다 다 쓰입니다. 2차 전지, 자동차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는데 특히나 이제 건설업 쪽이랑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죠. 근데 최근 이제 건설업
수출에 대한 업황을 보면은 여전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전망이 굉장히 좀 흐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또 3대 악재가 껴 있습니다. 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제 주택 경기가 좀 침체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신규 수주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는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겹 악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건설업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철강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수요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수출 감소로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월째 수출이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 이제 중국 경기도 좀 보셔야 됩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내수 쪽에서는 철강에 대한 수요는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생산량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산 입장에서는 결국에 수출로 지금 돈을 벌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명확하게 좀 없다 보니까 중국산 저가 철강제들이 국내 쪽으로 좀 많이 반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또 가격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런 반등의 기미를 좀 보려면 결국에는 실적 체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조금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런 철강 관련주들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중하게 지금 생각해 볼 게 많네요. 전방 산업이 좀 부진한 이유가 최근 건설업 업황도 안 좋고 중국 내수 경기 좀 부진으로 또 가격적인 것에서도 밀리고 엎치락 뒤치락 여기저기 다 지금 치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반기 썸머랠리 속에서 철강 3사 대표되는 뭐 아무래도 현대제철, 동국홀딩스 뭐 등등등 주가 차트를 좀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들고 계신 분들에게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좋은 말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안타깝게도 없는, 그쵸. 이제 철강 쪽은 앞에서 얘기를 잘해 주셨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조금 살아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뭐 철광석 가격만 보시더라도 가격이 안 좋아요. 가격이 안 좋다는 건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회복하는 거는 사실은 올 하반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금속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비철 쪽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철광석과 비철금속을 따로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철광석 가격은 올 초에 비하면 거의 한 21% 정도 빠졌어요. 근데 구리 올해 많이 올라갔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구리가 네. 한 16% 정도 올랐고요. 아연이 12%. 그다음에 니켈이 4.4%, 알루미늄이 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철 쪽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그 철광석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건설과 인프라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쪽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나라도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이 숫자로 들으면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철근, 건설에 많이 들어가는 게 철근이잖아요. 네. 철근 5월 달까지 누적 내수 판매량이 32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하면 20% 정도 떨어진 수치고요. 1년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반 건설 경기가 괜찮을 때가 거의 950만 톤을 1년에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치면요. 지금 800만 톤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20% 이하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숫자가 좋아지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철광만 본다라고 하면 내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철금속 쪽이 사실은 이제 고려아연 이제 대표적인 그쵸. 기업이 있는데 네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철금속 쪽은 뭐 구리, 금, 알루미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철 쪽은요, 뭐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그래도 하반기 때 성장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소 가격이 좋지도 않고 뭐 건설 네. 인프라 쪽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 회복이 하반기는 어렵다라는 게 당연지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려하면 뭐 구리, 금, 알루미늄, 비철금속 이런 쪽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도 투자 원하신다면 이런 쪽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또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 멕시코 우회에서 무관세 수출 제동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또 우리한테도 파급력은 사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기업의 국내 피해 예상은 어떻게 되는지 시나리오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근데 좀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도?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목적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을 죽이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현지 진출해 있는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멕시코라든지 북미 쪽 미국향으로 이제 나가는 그 철강 비중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철강 제조 공정을 또 이제 현지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관세에 대한 어떤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수출 비중이 좀 큰 편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결국에 이제 중국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폭탄을 맞게 되면은 결국에 그 저가 철강제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이미 그리고 지금 열연강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온 열연강판이 국내에서 수입한 게 이제 한 26% 가량이나 좀 증가를 했습니다. 179만 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중국에서 또 이제 관세를 맞아버리면 거기 이제 더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철강 기업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추가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반덤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반덤핑에 대한 어떠한 그런 관세 부과를 하게 되려면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좀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점을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철강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피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얘기해서 다행이고요. 철강 그래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중한 투자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관점 포인트까지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철강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약간 수출입에 대한 관리는 하진 않는가?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길건 대표님 그런 움직임 정부에서 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걸 밀어준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조금 없는 것 한정적인가요? 같아요. 조금 네. 한정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 자체를 막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내 아까 철강 많이 들어가는 게 건설과 인프라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에서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자생적으로 조금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도 다행히 또 어제 간밤에 미국 CPI 지수 나왔잖아요. 전월 대비하면 유일하게 또 마이너스 수치가 떴다라는 4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이거를 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아까 중국 저가 제품 얘기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이제 철강 기업들도 자국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싸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저희도 고율 관세 매기는 겁니다.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이득일지 아니면 중국 걸 싸게 사서 다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더 가져서 수출을 더 늘리는 게 이득일지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도 수출을 더 늘리자. 다른 제품들을 네. 차라리 더 수출 경쟁력을 갖자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철강 기업 관련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쵸. 뭐 어찌됐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차차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진행되면 이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현 정부는 다른 제품들 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대표님의 네.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18일입니다. EU에서 유통 제한에 대한 제품에 대한 에코 디자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라는 뭐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영향이 좀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들 좀 알고 싶은데 디지털 제품 여건법 내용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영향력은 좀 어떻게 되는지 길건 대표님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DDP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권에 보면 우리들도 이제 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은 뭐고, 언제 태어났고, 그쵸. 어디 나라 출신이고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제 모든 제품에는 여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이거 같고요. 굉장히 쉽네요. 그렇게 네, 보면. 이제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좋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원산지 증명이 된 제품이 있고 증명이 안 된 제품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원산지 증명이 된 제품을 훨씬 더 원합니다. 그렇죠. 고기 먹을 때도 어느 쪽의 그쵸. 고기인지 이게 국내산인지 국산한지 아니면 중국산인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런 네. 것처럼 이제 그게 조금 됐다라고 보고, 저는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유럽 쪽에서 이게 나왔던 게 미국이 중국을 너무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애들이 지금 어디다가 제품을 다 만들어 놓은 걸 어디에 가져갈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다 유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항구들을 보면요, 중국산 자동차가 진짜 거의 주차장처럼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을 처음 때릴 때도 중국이 어떤 대응을 했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수출을 안 하고 동남아 거쳐서 수출합니다. 근데 이 DDP 여권법이 실행이 되게 되면 원산지 증명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적해서 관세 부과할 수 있잖아요. 야, 집요하네요, 집요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그게 조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지금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탄소 절감이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도 사실은 체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이제 디지털 여권을 결론은 모든 제품에 다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없던 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용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없던 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쵸. 앞에서 철강할 때는 정부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이제 있나요? 기업 인증제도 자체를 원래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솔루션 하겠다. 근데 원래는 이제 4월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 이제 18일에 유럽에서 이제 한다 이게 정해졌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구독형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또 반대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거기도 수혜를 받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섹터들이 사실은 또 이게 이제 시장 규모가 적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제품에 여권을 발행하는 거니까. 한 회사에서 만들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또 섹터가 구분이 될 거고, 나눠야 이걸 되고. 얼마나 또 디지털화 시키느냐도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관건이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먹거리가 또 생기는 것들도 있어서. 그러네요. 네,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DDP 테마도 하나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DDP 테마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상생하는 것 같아요. 정부도 이런 길을 열어주고 또 관련한 또 수혜주 찾기에 우리도 몰입을 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이슬이 전문가님이 철강주 마감 전에 좀 담아봐야 할 오늘장 끝나기 전에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대동스틸, 금강철강, 포스코엠텍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요. 오늘장 마감 전에 담아볼 관심주는 포스코홀딩스 되겠습니다. 지금 1시 18분을 지나고 있는데 마감 전에 이걸 딱 담으면 좋다는 게 포스코홀딩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포스코홀딩스 하면은 조금 느낌이 최근에 좀 2차 전지 쪽이랑도 그러니까요. 엮여 있는 묶이고.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회사가 또 포스코 퓨처임이 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과거에 올라갔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이런 모멘텀도 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과 2차 전지를 좀
좀 합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강 쪽은 조금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시기에 이런 모멘텀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포스코홀딩스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살고 2차 전지 업황도 살아야지 철강 산업도 좀 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특히 이제 소재 관련주들의 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리튬 가격이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양극재 쪽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사실 올해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쌌었습니다. 한창 이제 수요가 막 늘 때 가격 고점에 있을 때 대부분의 소재 기업들이 리튬을 굉장히 좀 비싸게 샀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캐즘 현상 이에 따른 이제 소재 수요 감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리튬 가격의 하락으로 좀 이끌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대로 재고 손실로 좀 가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소재주들의 좀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또 이상 기후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광산이 특히나 이제 뭐 니켈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대부분 뭐 이제 칠레라든지 이런 콩고 광산 국가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나라들이 좀 가뭄에 대한 리스크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공급망이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리튬 가격을 단기적으로 좀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철강과 더불어서 이런 소재 쪽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철강주들을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 지금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좀 팔고 있는데 오히려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좀 많이 팔고 있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뭐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2차 전지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에 겹포자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도 들어오니까 아마 수급적인 측면들에 대한 메리트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봤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요? 8월 전에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인지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에 대한 또 변경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주가는 정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LS를 포함해서 6개 종목 후보군이 떠오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그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거의 뭐 20%가 넘는 급등세, 이러다가 뭐 상한가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까지 주가를 열광하게 만들 정도야? 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은데 이슬이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 정도예요? 일단 종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같은 경우에 사실 편입이 되면은 좋긴 하죠. 왜냐면은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게 MSCI 편입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어떤 해소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입이 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세계에 대표하는 이런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편입이 된다라는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세계인들이 좀 주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MSCI 관련해서 지수를 좀 참조하는 이런 펀드 자금 규모를 보면은 2경이 넘어갑니다. 엄청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경이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봤을 때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전반적인 증시 가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종목을 이제 하나하나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장의 흐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 그리고 MSC와 같은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투자하는 이런 인덱스 펀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만 되면은 사실 자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주가 상승의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편입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이라는 건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건 맞다라고 하고, 이게 종목마다도 아마 수급 쏠림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편입 얘기를 했으니까 편출 종목 후보군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증권사에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 한미약품, 현대건설, 넷마블 뭐 이런 얘기들을 쭉쭉 내놓고는 있는데, 사실 이들 기업을 딱 보면은 그렇게 뭐 기업의 매력도가 없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왜 시장에서는 이들이 편출이라고 보는 것인지, 어느 포인트로 우리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 편출되기 전에 우리가 엑시트하고 나와야 되나 아니면 들고 와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김일건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편입 편출에 뭐 이렇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는 부여하지 하지 말자.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보면 한 개 종목이 계속 잘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개 섹터가 계속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섹터라는 게 이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찌됐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섹터들이 조금 많이 편입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결론은 편입 기준은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시총이 크다. 네, 시총이 4조 5천억 이상은 돼야 되고요. 유동 시총이 1조 5천억 이상은 돼야 되고, 외국인들이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러면 작은 기업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예를 들면 2조 3조 하던 애들이 최근에 수급이 몰려서 4조 5천억 5조를 찍었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다시 보니까 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때 다른 섹터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편입될 때는 플러스 알파는 있지만 네. 빠질 때는 큰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에 지금 빠졌던 게 카카오페이, 한온시스템, 강원랜드, 삼성증권이었어요. 네. 근데 빠지면서 매도 수요,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갔냐를 보니까 평균 500억에서 1000억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에도 이미 얘네들은 주가가 그만큼 빠져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 그럼 그렇게 예를 큰 들면 영향은 아니다. 맞습니다.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네. 아직 2차 전지 조금 어려우니까 그렇죠. 조금 뒤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한미약품은 아직까지 그래도 모멘텀은 있습니다. 네. 네, 비만 치료제. 치료제가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 건설주들이 안 좋다 보니까. 원래 수밖에 수급이 없다.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해서 나쁘진 않고요. 반대로 넷마블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 게, 네네. 아마 최근 들어서 뭐 이제 그 신작 기대감이 사실은 그쵸. 한 2달 전에 조금 있었고요. 뭐 이제 나운랩 어라이즈 뭐 이런 게임들도 있었고 다른 신작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은 잘 갈 거예요. 아. 네, 기대감 때문에. 네네. 그래서 편출돼서 빠지는 것보다는 실적 이후에 올라갈 게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봐서 편출 종목이라고 무조건 다 똑같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도 갈친구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편입 예정인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LS 일렉도 있고, 앞에서 두산 로보틱스도 얘기하고, LS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다음 주 돼봐야지 정확한 알 수는 가이드가 있으나.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본은 이겁니다. 안전한 실적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야지 수급이 안정되게 들어오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래도 LS나 LS 일렉,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또 합병 이슈가 그쵸.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서 로봇 산업의 진심이구나. 그러면 두산 밥켓을 자회사로 든다? 걔가 지금 두산 전체 그룹에서 98% 영업이익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로봇에 정말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그건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밖에. 네, 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네, 그래서 네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MSCI 편입 이슈가 아니더라도 잘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자. 얘는 플러스 알파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지금 두산 로보틱스 27% 급등사가 지금 가기 직전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요. 편출에도 의미 부여하지 말고 편입에도 큰 의미 부여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멘텀에 충실한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는 해외 금융기관 한국 자본이 양적으로 좀 선진 시장이지만 시장 접근수 떨어진다. 우리나라에 대한 안 좋은 또 얘기들이 좀 있어요. 한국 증시가 그러면 어떤 과제들을 풀어야지 뭐 시장에 대해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슬이 전문가님, 우리 뭘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펀더멘털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MSCI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져야지 네. 결국에 이제 그 선진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게 그쵸, 아닌가 그쵸.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 뭐 너무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 주세요. 네, 뭐 시가총액이 지금 4조 5천억이 이제 넘어야지만 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이제 어떤 유동시총도 한 1조 5천억대가 네. 넘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나 사실 대형주들이 좀 강세지. 평년도로 이제 놓고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테마 관점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좀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부재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 가치를 많이 높여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져야지만 이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 수급이 몰려야지만 시가총액 덩어리가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수출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주들이 최근에 이제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뭐 그쵸. 화장품주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선주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MSCI에 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 이제 이런 이제 주도 업종으로 자리 잡은 기업들이 수출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야 된다. 1, 2분기 반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쭉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실적 개선을 늘려나가야지 이게 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하반기에도 저는 좀 수출주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수출주를 좀 보자. 8월에 좀 편입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수출주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길건우 대표님은 또 뭘 보세요? 하반기 8월에. 하반기 8월에 뭐 실적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편입 이슈도 있고 네. 한다라고 하면 저는 LS 일렉 봅니다. LS 일렉트릭. 네, 지금 종목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어요. 네. 두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게 MSCI 편입이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투자 전략 이건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좀 잡아주신다면 이슬이 전문가님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후보군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LIG 넥선, 삼천당제약, 두산 로보틱스.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 종목들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네.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은 이제 아직까지 가시권에 들어온 거는 LS 일렉트릭밖에는 없다라고 좀 보고 두 분이 있기 또 같은 때문에, 의견이네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제 LS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조 한 8천억대, 7천억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일주일 안에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종목들보다는 조금 확실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은 이제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기준도 지금 충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편입 여부보다는 이제 어떠한 그런 기업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그 5월 달에 편입됐던 종목을 보면은 뭐 MSCI에 편입됐다고 해서 다 올라간 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엔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편입하자마자 주가 그대로 이제 꼬꾸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금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은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막상 들어가고 나서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다라든지
네, 뭐 기초 체력 자체가 일단 낮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개별 국내 시장에서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이탈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이제 MSCI랑 이제 상관없이 원래 펀더멘털 좋은 종목들이 거기에 편입이 됐을 때 더 강한 모멘텀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LS 일렉트릭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주입니다. 네, 배전반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또 북미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모멘텀도 굉장히 좋고 실적 좋고 네, 수급 역시도 좀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고 모멘텀 좋고 대표적 수출주고 뭐 안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로만 들리는데 LS 일렉트릭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길건우 대표님이 또 보고 계신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삼양식품, 삼천당제약, LS 두산로보틱스 다양하게 굵직히 있는데 이 중에서 원픽은요? 네, 두 분은 통했습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좀 가격 전략까지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네. 아까도 계속 LS 일렉트릭을 뭐 러브콜을 계속 하시듯이 네. 좋다 하셨지만 좋은 이유 지금 말 안 했다면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좀 잡아주세요. 근데 이제 LS 일렉은 앞에서 네. 또 전문가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냥 가격 전략만 얘기하고 네. 하나 또 유력한 또 두산 하나 로보틱스를 얘기를 좋습니다.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27만 원까지는 목표가 보셔도 괜찮을 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20만 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은 어제까지는 별로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아니 오늘 닥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밑에 밥캣이 자회사로 들어온다, 네. 돈이 많아진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오늘 거의 진짜 상가 갈 것 같은데 갈것 같죠? 26%거든요. 저는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아, 안 풀린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밥캣이 있는 건 조금 구조가 안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류 주가는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괜찮고요. 앞으로 두산이 방향성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로봇 쪽이 성장 산업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10년 동안 상장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100억씩 R&D 비용을 투자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 이런 패턴에서 로봇주들이 휴머노이드로 넘어가거든요. 네. 여기는 AI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R&D 비용 자체가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글로벌적인 측면에서도 이슈가 부각이 되는 섹터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합병 이슈가 또 부각이 합병 되죠. 이슈 있고. 야, 1년에 뭐 1조 이상씩 버는 기업이 밑으로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밑줘야 본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 자체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면 유력하게 저는 LS 일렉과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두 종목 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는 얼마까지 갈 거냐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상한가 갈 거 없거든요. 상한가 갔고 그러면 여기서 네. 한 번만 더 가면 지금 정고 좀 바로 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그러면 굉장한데요. 맞습니다. 합병 이슈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한 30-40%는 있지 않을까. 30-40%, 그 위로도 30-40%? 그렇죠.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4만 원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슬 전문가님, LS 일렉트릭도 예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두 분이 통하셔서. 네. 지금 길건우 대표님 27만 원 목표가 얘기해 주셨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이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거의 30만 원까지도 더 위로 업사이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게 근데 뭐 딱 보셨을 때는 좀 고점인 듯 보이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그 가격적으로 보면은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멀티플까지 앞으로 확장이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본다면 충분히 저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전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쵸. 목표가를 잡기가 좀 어려운데 우선은 1차적으로 어쨌든 전고점은 돌파하는 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4만 4천 원 단기적으로 돌파하는지 보시고 거기서 25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30만 원대까지 충분히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만 원 넘어가면 30만 원까지도 뭐 무탈하게 갈 거다.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공통적으로 좋다라는 걸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또 14만 원까지도 얘기하시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이슬희 전문가님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남은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